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떤 통계에서요, 범죄의 피해자들은 총보다 칼을 든 범죄자에게 더 큰 공포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총보다는 내가 경험을 해봤거나 또는 상상하기 쉬운 칼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칼을 든 살인자, 흔히 리퍼라고 불리는 이 살인마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공포감을 안겨주죠. 오늘 이야기는 1954년 루이지애나주에서 태어난 데니얼 헤럴드 롤링 살인마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의 가족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할 데니얼인데요.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지만 가정에서는 아주 난폭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족들은 아버지를 막 웃고 반기기보다는 무서움에 떨어야 했죠. 늘 가족들에게 비관적이고 험한 말을 내뱉었는데 특히나 어린 데니얼에게는 넌 내가 원하던 자식이 아니야! 이런 언어적인 학대를 일삼았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학대에 시달려서 자주 가출을 했고요. 아버지는 이때마다 데니얼과 형 케빈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자란 데니얼은 사춘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알코올과 약물에 중독되어 버렸고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았던 건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 폭력과 권위적인 힘이 혹시나 제복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17살에 공군에 입대합니다. 이후 그의 삶이 좀 나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공군 복역 중에도 약물을 끊을 수가 없었고 2년 뒤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서 전역을 하게 되죠. 불명예스럽게요. 그리고 이후 그의 삶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데니얼은 나와서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얼마 가지 못했고 결국 그가 선택하게 된 건 강도짓이었죠. 그러다 감옥 신세를 지고 마는데 1989년 가석방이 된 후에 갈 곳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고향에 남아있던 아버지는 돌아온 데니얼을 여전히 무시했고요. 그러다 결국 데니얼의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하던 도중 데니얼이 아버지를 향해 총을 2발 쏘게 된 겁니다.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달았을 때 일단 도주를 결심했고요. 이후 여기저기 떠돌다 결국 미국 플로리다주에 도착하게 되죠. 1990년 8월 그는 플로리다 게인즈빌이라는 지역의 한 숲에서 캠핑을 하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게인즈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국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한 곳으로 꼽힐 만큼 소박하고 평화로운 어떤 그런 대학촌이었어요. 그런데 1990년 8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데니얼은 어릴 때부터 억압받았던 모든 기억과 그 감정들을 엉뚱한 곳에 풀기 시작했고요. 이 사건으로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였던 게인즈빌은 정말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게 되죠. 플로리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18살 크리스티나 파엘, 그리고 그녀의 룸메이트 소니아 라슨. 두 사람은 학생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던 룸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집에 데니얼은 복면을 쓴 채 침입하게 되죠. 범인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잠들어 있던 소냐 라슨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를 수 없도록 테이프로 입을 막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어요. 물론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소냐의 사망을 확인하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온 데니얼은요, 이번에 크리스티나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을 뒤로 결박한 후에 칼로 그녀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후에 살해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잔혹한데요. 근데 이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시신을 발견하게 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도저히 일반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녀들의 시신을 굉장히 모욕적인 성적 자세로 배치를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사건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데니얼은 이번에도 복면을 씁니다. 그리고 지역 칼리지 대학교에 다니고 있던 18살 크리스티나 호잇의 집에 침입하게 되죠. 이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는 칼과 드라이버였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침입을 했는데 다행히 집에 크리스티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들이 그냥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데니얼은 집에서 집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크리스티나가 학교를 마치고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재빠르게 그녀를 제압했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테이프로 입을 막고는 성폭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란듯이 시체를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도 잔인했는데 가슴을 도려내고 흉곽부터 골반까지 일직선으로 절개해서 마치 누군가에게 내 살인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장기가 보이도록 내둡니다.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건 시신의 머리를 잘라 선반 위에 올려두고는 그 시선이 바닥에 있는 자신의 잘려진 시신을 바라보는 형태를 만들고는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유례 없이 굉장히 잔인한 수법으로 살인이 3번이나 일어나게 되자 이 지역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범인을 물색하기 시작했고요. 그에게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에 게인스빌 리퍼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연일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죠. 워낙 이곳이 평화롭던 캠퍼스촌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완전 패닉 상태가 되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너무도 불안해서 아예 학기 등록을 취소시키는 사례도 발생했고요. 어떤 이는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결심합니다. 그나마 남은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반드시 여러 명이 함께 다니거나 혹은 한 집에 모여서 자면서 혹시나 있을 범죄를 피해왔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당시에 23살이었던 트레이시 폴스는 이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살인사건에 불안하긴 했지만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당시 키 192cm에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남자 룸메이트 마누엘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촌에서요. 하지만 무자비한 게인스빌 리퍼 범인 앞에서 그것은 착각이었죠. 첫 사건이 게인스빌에서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8월 27일 새벽이었습니다. 범인은 전처럼 칼과 드라이버로 문을 따고 트레이시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먼저 침실에서 자고 있던 남자 룸메이트 마누엘을 공격했어요. 물론 그가 거구이긴 했지만 자고 있는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범인 데니얼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소란에 트레이시가 잠을 깹니다. 그리고 마누엘의 방에 가봐요. 그땐 이미 마누엘의 몸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트레이시가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내달려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가요. 살아남으려고요. 범인이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문 앞에다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녀의 시신은 테이프로 입과 손이 묶이고 성폭행 당한 뒤 흉기에 찔려 발견됩니다. 여기서 데니얼은요, 자신이 저지른 이 연쇄적인 범행을 어떻게 내가 했다라는 거를 표시라도 하듯 이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시의 시신을 모욕적인 성적 자세로 배치를 해두고요, 유유히 떠나게 되죠. 이렇게 학생들을 이 캠퍼스촌에서 굉장히 평화로웠던 곳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에 이 마을은 말 그대로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경찰들은 물론 범인 색출에 전력을 다하긴 했지만 어쩐 일인지 엉뚱한 사람만 용의자로 몰려버렸고요. 그러는 동안 데니얼은 수사망을 피해서 유유히 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9월 7일 플로리다주 북쪽에 있는 오칼라라는 마을에서 그가 도주 중이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자 생활비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작은 슈퍼마켓을 털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빠른 주민 신고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체포됐어요. 처음에 경찰은요, 그가 그냥 단순한 좀도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로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이어진 신원조회에서 그가 예전에 맨 첫 번째 친아버지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루이지애나주에서 수배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풀어야 할 끈이었어요. 뭔가 의심스럽죠. 그래서 경찰이 그의 소지품들을 압수해서 조사를 하던 중 어라?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도구가 이 게인즈빌 살해 현장에서 남겨진 흔적들과 일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예전에 게인즈빌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숲속의 캠핑지를 가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예전에 벗어났던 옷에서 희생자들의 DNA를 발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외에도 범행에서 사용됐던 이 마스크,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발견됐는데 오디오 녹음기가 발견됐어요. 그 안에는 그의 직접 육성으로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나자 데니얼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1991년 11월 총 5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후 그의 재판은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데니얼의 변호인이요, 이 사람은 워낙 어린 시절 학대를 많이 받았었다라는 이야기로 미국의 법정에는 배심원단들이 있는데 그들의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여간 노력을 했고요. 게다가 심신미약이었다라는 주장으로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무고한 5사람 피해자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지만 이 무고한 피해자들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행은 분명 죄가 무겁다고 판단이 돼야겠죠.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플로리다 살인마 또는 게인즈빌 살인마로 불리면서 칼을 들고 막 이곳저곳 유유히 헤집고 다니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데니얼 헤럴드 롤링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아마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1978년 개봉했던 영화 할로윈이 생각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할로윈 포스터와 유명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를 쓰고 등장하는 범인은 닥치는 대로 살인을 저지르는 마이클 마이어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데니얼과 같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하나밖에 없는 친누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적 6살짜리 동생이었던 마이클 마이어스를 수시로 무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소심하고 조용한 아이로 자라나게 됐는데 그러다 할로윈데이 마이클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나와 남자친구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되고 이제 할로윈이니까 삐에로 가면을 쓰고 소름 끼치게 이 장면을 아이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게 되는 영화 내용이었어요. 결국 할로윈 밤에 살인을 한 이 마이클은요, 정신병원에 수감이 돼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뒤 병원을 탈출하게 되고 할로윈데이 밤에 시칼을 든 살인마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유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살인을 벌입니다. 당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었던 이 마이클 마이어스의 모습이 유독 충격적이었던 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뿐만 아니라 이 하얀색 마스크 그리고 여유로워 보일 정도로 천천히 완전히 피해자를 제압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부엌 칼을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이런 모습은요. 큰 화제가 되었어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이 영화가 다시 이번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할로윈은 그 영화가 후로도 속작이 많이 나왔지만 이번 할로윈은 첫 편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 그 뒤에 40년 후의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포 스릴러를 너무도 좋아하는 저로서는 스토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신병원에 수감이 되어 있었던 마이클 마이어스를 한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극을 줘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팀이 철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날 밤 정신병원에서 이송 중이었던 마이클 마이어스가 차량 사고로 인해서 탈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다큐멘터리 팀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살해하고 자신의 살인 본능을 되찾게 됩니다. 할로윈이라는 영화 제목답게 마이클은 이 가면, 이 하얀 가면 이걸 쓰고 닥치는 대로 살인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 이 영화의 포인트는 과거에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그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토요미스테리 오늘은 살인범 이야기와 함께 영화 소개를 같이 해봤습니다. 10월 31일에 개봉하는 영화 할로윈의 예고편 보고 가시죠. Testing 1, 2, 3. We're on. We're here to investigate a patient that killed 3 innocent teenagers on a Halloween in 1978. He was shot by his own psychiatrist and taken into custody that night. And has spent the last 40 years in captivity. Hello, Michael. I have something you might like to see. Everyone in my family turns into a nutcase this time of year. Yeah, I mean, your grandmother is Laurie Strode. She was almost murdered. Wasn't it her brother who murdered all those babysitters? No, it was not her brother. That's something that people made up. Do you know that I pray every night that he would escape? What the hell did you do that for? So I can kill him. Dad, look out! Michael escaped. Excuse me, somebody's in here. Hello?
for this night. He's waited for me. I've waited for him. Get out of the room! Get inside! You don't believe in the boogeyman? He's here! Michael! You should. Can you close the closet door?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